1월 달에는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와서 좀 분위기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2개 했죠. 거기가 먼저 생겼다. 많죠. 예, 이쪽이 25만 정도라고 들었는데 한 개죠, 한 개. 이게 아무리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도 한 개 정도는 되는데 참 저쪽 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은 원래 뭐 했던 분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알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뭐 이쪽 학원이 아니어도 다른 걸 해봤겠죠. 전략을 쓰는 거 보면 선점 전략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못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도. 그래서 옛날 합격생이 혹시 그쪽에서 강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쪽은 아니고 백화점 생길 때 근처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되게 그쪽이시면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예. 그래요? 그럼 4월까지는 버티면 되는 거네요. 별거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하신 건 잘했어요, 선생님. 이제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선생님들로 보나 운영하는 분으로 보나 뭐 경험이나 이게 좀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심이 있죠. 그래서 대전 권역에서는 뭐 다들 잘 알 거예요 아마. 우리가 대전은 많이 내려오진 않지만 그래도 대전 쪽은 좀 이렇게 선생님들도 거의 다 아는 분들이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방문각 쪽도 요즘 선생님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대로 된 선생님들은 많이 안 내려와요. 사실은 다 지방 선생님들이죠. 우리가 지방 선생님들이라는 이제 뭔 말이냐면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촌놈인데 뭐 서울에서 강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상시 경쟁 체제 안에 살아요. 뭐 치열하게 싸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되는데 지방 쪽은 그럴 일은 없죠. 지방 분들은 서울로 아주 잘한다고 소문나면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한 2년 신나게 깨지죠.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학원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디서 스카웃돼서 지방에서 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올라와가지고 한 2년 뒤지게 깨지면서 이제 맷집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229쪽에 보시면 어림셈법인데요. 어림셈법은 개설을 보시면 어림셈법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득 중에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투자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할인연금수임분석법은 예컨대 3년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처분한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의 소득하고 처분 시의 소득까지를 다 따졌는데 어림셈법은 그게 아니고요. 딱 한 해 임대료만 따지는 겁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뭐 처분했을 때 얼마를 벌지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확하죠. 가로 이번에 어림셈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처분 시에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략적인 투자 수익을 분석할 때 자주 활용된다. 그러니까 대략 따질 때나 쓰이는 거지 정확하진 않다. 그 다음에 3번에 어림셈법에는 크게 2가지 즉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어림셈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보시면요. 셈이 계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셈한다. 어떻게 셈을 하느냐? 어림잡아 셈을 한다. 그 이야기는요. 대충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비해서는 대단히 부정확한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엄청 잔뜩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놈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일단 여기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 승수에는 저소득과 관련된 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승수. 그 다음에 순소득과 관련된 승수가 있죠. 순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하고 관련된 승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하고 관련된 승수가 있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이다. 뭐 이렇게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요. 사실은 승수하고 역수 관계인데 요거의 역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거고요. 요거의 역수는 종합 환원 이율이다. 다 처음 들어본 것들이죠, 그죠? 요거의 역수는 뭐냐 하면 지분 배당률이다 또는 지분 수익률이다. 배당이나 수익이나 뭐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은 세후 지분 수익률이다. 줄여서 세후 수익률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요. 뭐 공식을 다 외워버리면 깔끔하긴 하죠. 뭐 오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외운다는 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이제 1차를 그냥 싸그리다 외워버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좋은 점수도 안 나와요. 사실 뭐 외웠다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는 안 나오죠. 민법, 개론 다 성격이 비슷한데 어차피 이제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뭐 물론 공부라는 게 웬만큼은 이제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지만 다 외웠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차 두 과목 민법, 개론 둘 다가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싹 외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양은 일정 양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게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뭐 못하는 사람은 좀 덜 하겠죠. 그런데 그 양을 넘어가 버리면 암기가 더 안 되죠. 오버플로우 넘쳐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넘치고 집어넣으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를 다 외워버리면 이것만 해도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를 못하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동차 전략으로 못 가죠.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1차 쪽에서 이제 다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2차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죠. 그래서 2차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차, 2차를 다 하시라고 권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럴 때도 생각 잘 해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요즘 이제 협회 교육 가면 합격자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블로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 벌려면 인터넷 광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SNS부터 뭐 지식인 블로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해주는데 저는 블로그 교육해서 돈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건대에서도 제가 부동산 실무 쪽을 강의하지 블로그 강의는 안 하거든요. 블로그도 강의하려면 하죠. 얼마든지 하는데 문제는 블로그보다는 이제 더 잘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블로그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업을 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잘 들어야 된다.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소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2차 여러분이 뭐 공부하든 말든 저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제 과목 더 열심히 하면은 저는 훨씬 좋아요. 2차 안 하고. 왜냐하면은 점수가 조금이라도 좀 먼저 나오면은
저를 훨씬 좋아할 거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제가 2차 하라고 그러겠어요? 뭐 2차는 뭐 하러 해요? 그냥 1차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되지. 예, 사실은 이럴 때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부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차는 무조건 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확 외워버리면 좋긴 한데 그러지 않고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보죠. 여기 곱할 승자입니다. 그래서 곱하는 숫자 다시 말해 이제 배수라는 이야기인데요. 배수 몇 배 정도 되는 숫자냐 하면 약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10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컨대 우리가 뭐 50에다가 3을 곱한다. 그러면 이제 50의 3배라는 이야기죠. 5, 3, 15.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곱하는 숫자는 이제 배수인데요. 이 10이라는 숫자, 10배라는 숫자는 분모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분의 10, 뭐 12.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분모하고 분자를 봤을 때는 분자가 훨씬 큽니다.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공식을 뒤집어 놨을 때 뒤집어졌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저소득 승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공식이냐 분자가 커요. 총 투자액 근데 총 투자액이 뭐냐 그러면은 가격입니다. 가격 여기 얼마냐 2억이다. 여기 총 투자액이에요. 그럼 저소득은 아까 가능 저소득 유효저소득 할 때 저소득 임대료죠. 임대료가 저소득으로 얼마 나오냐 2천 그러면 나누면 2천분의 2억이니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자 쪽이 아주 커야 된다. 순소득 승수는 바뀐 게 조하고 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 대신 순소득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총 투자액을 나누기 순소득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전과 세후는 늘 지분 몫이다라는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뭐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분 몫이라는 건 뭐냐? 아직은 우리가 이제 공부가 거기까지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은 이제 뭐 이해가 아주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분 몫을 구할 때는 항상 총 투자액이 아니고 지분 투자액과 비교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 그래야지 총 투자액과 비교하면은 이것도 뭐 숫자니까 2억 막 이렇게 숫자니까 계산은 되긴 되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전혀 쓸모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죠. 이건 뭘로 나누면 되느냐? 세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누면 되죠. 요거는 바뀐 게 세후밖에 없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을 뭘로 나누면 되느냐?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요. 이 승수하고는 반대예요. 반대 역수.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데 역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저거 뒤집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숫자가요. 대략 10분의 1 정도예요. 다시 말해 0.1이고 다시 말해 10% 백분율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분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뒤집으면요. 총 투자액 분의 저소득이죠. 그래서 요거는 총 투자액이 분모고 분의 임대료 저소득이다. 요거는 요걸 뒤집어야 되니까 총 투자액이 뭐냐 하면 그게 가격이에요. 가격. 다른 말로 부동산의 가격분의 순소득이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요거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연금 수지 비율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얘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의 비율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외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노력해 봤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럼 나중에 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걸 먼저 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뭐 대부분은 외우지 않고도 애지간한 문제는 요 정도는 맞춰요. 일단 승수는 10 정도 되는 10배 정도 되는 숫자다. 수익률은 역수다. 그 다음에 세점과 세후가 지분 몫이다 라는 걸 알면 일단 요 정도 규칙이면 어지간히는 해결된다. 그래서 요 정도를 조금씩 늘리면서 몇 번 좀 이야기를 일단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추가하기로 하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봅니다. 이거 종합하는 종합수익률하고 지분배당률은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자주 봐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애지간히는 기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분수익률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개론에서 아니 뭐 투자이론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래요. 시장에서 투자이론 공부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중개사 시험을 우선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요 제가 이거 뭐 2억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뭐 1,200만 원 정도를 벌면 몇 프로 정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바로 계산해서 알려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시면 승수법인데 승수는 작을수록 우선 투자 대안이다. 그리고 총소득보다 순영업소득이 작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아이고 여기는 아직은 너무 어렵네. 세전보다 세후연금수지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됐고요. 여러분 그 공식은 좀 눈여겨 봐 두시고요. 어디가 큰지 분모가 큰지 분자가 큰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정말로 큰지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31쪽에서 기타의 어림셈법이다 그랬는데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거의 필요 없고요. 여러분 그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회수기간은 나중에 공부가 조금 되면 제가 순소득 승수를 회수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게 이제 단순회수기간인데요. 사실은 뭔 말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1억짜리를 우리가 투자했다. 그래서 매년 얼마를 벌고 있느냐? 1,000만 원을 벌고 있다. 매년 버는 건 일정하다 가정하자. 자, 그럴 때 몇 년 정도 투자하면 원금 1억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게 회수기간이에요. 뭐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0만 원씩 몇 번 벌어야 1억이 회수가 되느냐? 10번이죠, 뭐 10번. 그러니까 회수기간은 몇 년이냐? 10년. 그런 걸 단순회수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순소득 승수랑 뭔 관계가 있냐? 여러분 순소득 승수가 아까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 것이냐? 순소득으로. 그래서 총투자액이 얼마냐? 여기 1억. 순소득이 얼마냐? 1,000만 원. 그래서 승수가 얼마냐? 10. 그 이야기는 회수기간이 10년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볼게요. 그거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회수기간은 어쩌다 좀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보시면 회수기간이란 투자 시점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회수기간법의 의사결정에서는 회수기간이 당연히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요. 빨리빨리 버려야죠.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죠. 단순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 현금을 단순히 싹 다 더해가지고 1억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폐 시간적 가치를 무시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대단히 부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셔서 232쪽의 비율분석법인데요. 이 비율분석법에 나오는 비율은 일단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대부비율,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 감당률, 세 번째 채무 불이행률. 여기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총부채 상환율 DTI 거기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대부 비율이다. 대부 비율. 요거 이제 영어로는 L, T, V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그죠? 그럴 때 대부 비율이 뭐냐 그러면은 뭐 간단합니다. 대부한 비율이죠. 빌린 비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몇 프로나 은행에서 돈 빌렸냐가 얘기인데 부동산의 가치 분의 빌린 돈 저당 대부액 또는 융자액 요거의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때 1억짜리인데 여기 지분 투자자가 얼마 투자했느냐 한 5천 했다고 하고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냐 한 5천을 빌렸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여기 가격 1억에 대해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 빌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린 돈의 비율은 뭐 계산 안 해도 50%죠. 50%. 그래서 요거 가치 1억 분에 빌린 돈이 얼마냐? 5천. 그래서 50% 빌렸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1억짜리 부동산을 만약에 지분 투자자가 자기 돈이 2천밖에 없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8천 받았다면 요거는 1억짜리 사는데 8천씩이나 빌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1억이고 가격 빌린 돈이 얼마냐 8천. 그러면 몇 프로나 빌렸단 말이냐 80%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대부 비율이라 한다. 그럴 때 이제 대부 비율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비교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이 데빗 레이시오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내 돈, 자기 자본에 대한 빌린 돈, 타인 자본의 비율입니다. 타인 자본. 따라서 여기 이제 이 대차대조표라는 데서 만들어진 비율인데요. 그래서 흔히 재무 비율이라 해요. 재무제표에서 나와서 이 대차대조표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걸 흔히 우리가 이 BS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이쪽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자산.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금 계정을 나타내죠.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 가지고 야 나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그런데 뭐 공장 짓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뭐 5억. 그래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물건 몽땅 만들어서 엄청 벌어버렸다라고 치자. 그럴 때 이 회사의 재산은 얼마냐? 재산 15억입니다. 15억. 이 재산은 전부 다 내 거라고요. 남의 돈도 있다고요. 남의 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재산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은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 그래요. 참 뭐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용어가. 여기는 이 재산들의 조달처, 내 건지 남의 건 조달 방법 이런 걸 알려주죠. 그럴 때 여기서 만든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자 그럼 이걸로 본다면 내 돈이 얼마냐 그러면 5천. 남의 돈이 얼마냐 5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5천분의 5천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100%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이 2천이죠. 2천. 빌린 게 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분의 8천이고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400%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율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여기 달랑 지금 5천에서 8천 더 빌려, 그러니까 3천 더 빌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빌린 돈의 비율은 꼴랑 30% 증가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무려 300%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은요, 대부 비율에 비해서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건 아니죠. 시험에서는 뭐 잘 나오죠. 올해도 뭐 나왔거든요.
A형식 후보 문제였는데 여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부 정답이에요. 1부터 5번까지 계산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죽어라고 풀어가지고 답을 맞춘 사람은 조금 억울하겠죠. 왜 그랬냐? 잘못 써가지고 그래요. 원래 대부비율을 줬어야 되는데 이놈이 부채비율을 줘가지고 출제자가 바꿔서 내가지고 참 그러면 안 되죠. 출제자가.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참. 그 부채 비율이라는 게 좀 웃기는 게요. 옛날에 우리 IMF 때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가끔 이야기할 겁니다. 뭐 유동화라는 거 설명할 때, 나중에 이제 MBS, ABS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때 기업들을 좀 떠올리면서 할 텐데, 이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균 부채 비율이 250%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우량 기업은 대략 한 120에서 150%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입 비율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IMF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결제은행에서 야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입찰 참여도 제한해버리고 돈도 안 빌려주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 그 빌딩 많이 팔았죠. 빌딩 사옥. 그래서 이제 ABS라는 걸 발행해서 사옥 팔아가지고 뭐 부채를 일부 갚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한 2년 뒤에 부채 비율이 100%로 낮아졌어요. 우리나라 기업 거의 대부분이 아니 뭐 이렇게 부채 비율이라는 게 금방 줄어드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우리 기업회계에서는요. 토지, 건물, 특히 이제 토지가 문제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취득했다라는 그 취득과정 그대로를 정부에 달아놔요. 그런데 잠실 롯데월드다. 20년 한 50년 됐겠죠. 50년 전에 그때 돈을 얼마였냐? 10억. 그럼 지금도 정부에 10억이에요. 근데 지금 재산 가치는 얼마냐? 1000조. 그러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10억이라고 써놔 장부에는. 그러니까 회계장부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가로 반영도 못해요. 왜냐하면 작년도 회계장부하고 올해 회계장부를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어떻게 해줬느냐? IMF 때 자산재평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시법이었 일몰법이었는데 IMF 때 딱 그때 3년인가 5년간만 기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기업들의 자산들을 싹 다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재평가했더니 옛날 10억짜리 땅이 지금은 2천억이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산이 2천억이 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자본으로 전입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분모가 얘가 커져요. 얘가 부채는 그대로고.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이게 마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긴 좋죠.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기업들 견제하려고 사실은 그런 룰을 만든 건데, 야, 저거 뭐 2차제 한국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거 흔들리니까 삼성, LG, 현대 저런 거 좀 죽여버리자. 워낙 막 악을 쓰고 덤비니까 우리 기업들이 뭐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려는 거였는데 뭐 죽긴 뭘 죽어요. 잔머리 딱 써가지고 부채비를 탁 낮춰버리는데. 그래서 그 외국 애들은 이제 뭐 저 생각은 못했겠죠. 바보 같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한번 보죠, 여러분.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영장의 비율을 말하고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 보니까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도 높다.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때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400%라는 뜻과 같다. 아까 우리가 계산해 봤죠, 여기. 그래서 81대 40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채 감당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아까 우리가 외우자 그랬던 게 뭐 요거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그 다음에 순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유, 순, 전, 후 이렇게 이제 외우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중간은 우리가 뭐 지금부터라도 뭐 계속 연습해 볼까요? 여기서 빠지는 거 그러면은 공실이나 불량부채 또는 대손충당금, 더할 건 기타 소득. 여기 순소득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총소득에서 경비, 그렇죠. 영업경비 빼야죠. 영업경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순소득의 세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세전과 세후가 지분 몫이니까 은행 가져갈 건 줘버려야죠.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또는 원금과 이자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금 빼기 전 후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득세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유순전을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걸 앞으로 집어넣을 예정인데요. 이 안에다 많은 걸 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비율도 이 안에 좀 묶어 넣을 수가 있죠. 예컨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영업 경비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부채, 당률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채무, 이행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기억했다 치고요. 모양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하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치만 좀 잡으면 되겠네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게? 아무튼 알아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콜라병, 코카콜라병은 이제 뭐 유태인이 디자인한 건데요. 그 여자의 허리 날렵한 그런 모양이라 그러대요. 세계적인 디자인. 그분이 그 유태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많은 걸 디자인했죠. 열차, 고속열차도 디자인하고 여자들 립스틱 이런 거 디자인하고 참 디자이너들은 뭐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약속만 하나 하면 되죠. 뭔가를 여기서 이리 갖다 주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주는 자가 항상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일방적으로 주는 존재니까. 맨날 받기만 하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속색인 아들님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약속이 되면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요거는 분모가 누구냐 그러면 유효조소득, 분자가 누구냐 그러면 영업, 경비 이렇게. 요거는 분모가 누구냐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분자가 누구냐 그러면 순소득 이렇게 오죠. 요거는 분모가 분자 아들 둘한테 뭘 갖다 주네요. 그래서 분모가 누구냐 그러면 유효조소득, 분자는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장점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좀 빠르긴 한데, 예컨대 이게 커야 좋냐, 작아야 좋냐 이런 걸 묻기도 하죠. 많이 묻습니다, 요즘은. 영업 경비 비율은 뭐 묻지도 않지만, 영업 경비의 비율이니까, 경비야 맨날 작을수록 좋죠. 왜냐? 얘는 비용이고 얘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크고 비용이 작아야 되니까 뭐 10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작은 숫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얘가 수익이고 요놈이 비용이죠. 그러니까 수익 순소득이 예를 들어 한 15 됐을 때 1,500, 부채 서비스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5분의 15니까 3이다, 3. 이야기는 1보다 상당히 크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통상 1보다 클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이제 1을 기준으로 하죠. 즉 얘가 1이란 이야기는 뭐냐? 요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은행에 1,000만 원 줬더니 지분 투자자는 가진 게 없다, 제로. 그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훨씬 큰 게 좋아요. 그래야 얘가 많이 가져가죠. 여기는 1,500 벌어가지고 500 줬으니까 1,000만 원 가져갔다 그 이야기니까요. 이해하신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채무 불이행률은 보세요. 요거는 수익이고 얘가 비용이죠. 다시 말해서 분모가 2,000만 원이라면 분자는 영업비용비가 300,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다. 그러면 20분의 8이니까 이거 1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이건 1보다 작아야 좋습니다. 예컨대 2,000 벌어가지고 요거 300 주고 그 다음에 요거 500 주면 얼마 남았냐? 1,200 남았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이제 커야 좋냐 작아야 좋냐라는 거는 요즘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을 기억을 좀 하고 있는 게 유리하죠.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용어로 가야죠. 요거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부채는 감당을 하는 게 좋죠. 감당을 잘해야죠. 요거는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을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낮아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채 감당률인데 자 가로 1번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바로 3번에 만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된다면 이는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게 될 것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일정 비율을 대출 한계로 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채 감당률이 뭐 1.2보다 커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의 채무불이행률이죠. 가로 1번 보시니까 자 유효 총소득, 유효 조소득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커진다. 즉 채무불이행률은 클수록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작아야 됩니다. 4번에 채무불이행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연금 수지가 제로다. 뭔 말이냐? 요거 1,000만 원 벌어갖고 여기 500 주고 남은 500은 얘한테 줘버렸다. 그러니까 얘는 있을까요? 제로일까요? 제로.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영업경비 비율은 뭐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총부채 상환율인데요. 이 DTI죠. 이 DTI도 뭐 많이들 들어보시는 건데, 이것도 꽤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융 쪽에서 우리가 또 많이 다루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총부채 상환율은 연간 소득분의 우리가 돈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하고 기타이자 상환액이죠. 요거의 비율이다.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 내야 되는 게 돈 빌리면 원금과 이자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타 이자는 뭐냐 하면 이번에 대출 받아서 내는 거는 이거고요. 요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옛날에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이 DTI 규제를 이제 우리나라가 40% 정도 하고 있는데 만일 이걸 50%로 올린다면 어떤 이야기냐? 아니면 반대로 50%였던 거를 40%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건 뭔 말이냐? 예컨대 어떤 사람의 소득이 연봉 5천이라고 가정하자. 5천. 그러면 이제 부모 소득은 5천이에요. 그럴 때 요거 DTI가 40%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 5천 중에 5천 전부 다를 은행에 갖다 주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40%까지만 은행에다가 이런 걸로 내라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5, 4, 20, 2천까지죠. 그럼 나머지 3천은 뭐 하라는 거냐? 그거는 이제 뭐 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 하자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거 소득 5천에 대해서 DTI가 50%라는 이야기는 절반 5, 25, 2,500까지는 은행에 내도 되지만 나머지 500은 가계자금으로 써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좀 사안을 단순하게 하려면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빌린 돈은 없다라고 치자. 기타 이자 없다. 그러면 요거는 이번에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내게 되는 원리금인데 어떨 때가 대출을 많이 받는 거냐? 당연히 이거죠. 우리가 원금이자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많이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 2억 빌렸을 때 이 정도 낸다면 요거는 2억 5천 정도 빌린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DTI가 40에서 50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돈 많이 빌려준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 증가, 집 사기 좋아져요. DTI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고요? 안 빌려주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 비율도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원래 50%이던 걸 80% 확 풀어준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거의 없어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80%로 계속 빌려주던 거를 50이나 60으로 확 줄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냐? 돈 안 빌려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 투기 수요를 잡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LTV 규제가 있었는데 뭐 하려고 또 이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속색이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건데 이런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은행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괜찮은 집 좀 살려고 그러는데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9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라. 이야기는 뭔 말이냐 하면 자기 돈은 1억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억을 빌려주세요. 옛날에는 이제 빌려줬거든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9억의 이자면은 뭐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9억 내보면은 장난 아니죠. 제가 한 6억까지는 이자를 내본 적이 있어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뭐 한 너댓 개 막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뭐 맨날 이자 내기 바빠 막 벌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9억이면은 진짜 뭐 웬만한 사람 못 버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자를 못 내요. 이자를 못 내면 이제 이걸 경매로 넘길 것이고요. 뭐 경매를 넘겼을 때 아무리 뭐 가격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은행이 8억 정도는 경매로 챙겼다라고 치자. 이런 거 못 챙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은행은 뭐 야 이제 너도 망했는데 그러고 봐준 게 아니고 이놈 쫓아다니면서 1억 내라고 난리죠. 산전채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전 재산 날라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빚이 1억 생겼고 은행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지금 1억 맨날 뭐 경매한다고 왔다 갔다 난리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 주기더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 지분 투자자가
갚을 능력, 소득이 없으면 이제는 빌려주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5천이라면 아무리 지가 많이 빌려도 원금 이자를 연간 요 정도까지만 내게 하자,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TI 규제는 결국 소득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의 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즉 LTV가 집값만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또 공식을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잉글리시는요, 잉글리시는 오히려 쉬워요. 여기 이제 loan to value 아니에요? 그럴 때 이 to가 나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loan 나누기 value예요. 여기 보니까 요거 loan이거든요. loan 저당 빌린 거. 요거 to, 요거는 value 가치. 그러니까 L 나누기 V다 그 이야기고. 요거 여기 데뷔 서비스예요. 요거 데뷔 서비스 나누기. 요거 인컴.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D 나누기 I죠. 뭐. 그래서 이렇게 혹시 공식 잊어버리면 잉글리시로 그냥 만들면 된다. 아실까? 그럼 뭐 단어 몇 개만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학개론에서 나오는 단어 싹 다 해봐야 한 6개 되죠. 6개만 알면 돼요. 네. 제가 가끔 영어 쓰니까 영어 잘하는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쥐뿔도 못합니다. 영어 안 한 지가 한 40년 돼가지고 진짜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희는 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원서 봐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는 좀 읽긴 했지만 그래도 꼭 도서관 가면 원서만 펴놔요. 폼이 나잖아요. 이 학생들 보면 막 굉장히 공부 잘하는 줄 알아. 그러고 이제 도서관이 안 있어요. 책만 펴놓고 자리 잡아놓은 다음에 계속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좀 늦게 부동산 대학원을 한 4, 5년 전에 다녔나? 좀 늦게 다녔어요. 부동산 쪽으로 박사 끝낼까 해가지고 다녔는데 결국 그 회사 인수하느라고 박사도 하지도 못했어요. 바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대학원 한 개 더 갔는데 그때 원서 강독하라고.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내 이 나이 먹어서 원서하냐 내가. 젊은 애들 맨 술 사주고 야 너가 너 해 새끼야. 그래가지고 번역한 거 받아가지고 이빨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꼭 내가 원서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죠? 총부채 상환율인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차입자 연소득에서 당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값이 커질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커진다. 그렇죠. 많이 빌릴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니까 이제 공식이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이제 금융 쪽을 한번 또 가볼게요. 금융 쪽을 본다.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